저기요, 혹시 그 손목 흉터? 강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수건을 내려놓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강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여자의 왼쪽 손목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희끗하고 길쭉한 화상 흉터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딸깍. 식당 안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19년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찾아 헤맨 흉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하연이 하연원 그룹을 세운 건 26이었습니다. 자본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안 4평짜리 분식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메뉴는 단 3가지였습니다. 김밥, 라면, 순대국. 그것만으로 하루 16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퇴근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달려오던 아이. 새 살배기 유아는 늘 그랬습니다. 강하연의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킁킁 맡으며 그날 뭘 팔았는지 맞히려 했습니다. 틀리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맞히면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시절 강하연에게 유아는 밥이었고 이유였고 내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유아가 3살하고도 8달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가게 주방에서 유아가 냄비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강하연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펄펄 끓던 육수가 유아의 왼쪽 손목을 스쳤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손목 안쪽이라 평생 보일 거예요. 강하연은 그날 밤 유아의 손목에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유아는 엄마의 머리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안 아파. 괜찮아. 3살짜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흉터가 19년 뒤 강하연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유아가 사라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 강하연은 가게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 예약이 밀려 있었고 혼자 돌아가는 가게였습니다. 유아는 단골 아주머니 손을 잡고 잠깐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30분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30분이 영원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공원 벤치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이었습니다. 유아는 없었습니다. 강하연은 그날 이후 19년 동안 단 하루도 유아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강하연이 처음 사람들의 손목을 보기 시작한 건 유아가 사라지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누군가의 손목에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른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강하연은 모든 사람의 왼쪽 손목을 보았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회의실에서도 19년이 지나도 그 버릇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연원이 전국 30개 매장을 가진 그룹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보고를 받으면서도 강하연의 시선은 직원들의 왼쪽 손목을 향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출장이었습니다. 신규 매장 후보지 답사차 내려간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들어간 곳이 허름한 한식당 하나였습니다. 딱히 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아드는데 누군가 물수건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강하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요? 네. 잠시만요. 짧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하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물 남짓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매가 걷혀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이 보였습니다. 희끗하고 길쭉한 화상 흉터였습니다. 강하연의 손에서 메뉴판이 미끄러졌습니다. 강하연은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희끗하고 길쭉한 그 흉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화상 흉터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명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장이 멎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하연은 새벽 2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하연은 다시 그 식당 앞에 섰습니다. 출장 일정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 그 여자가 홀을 닫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하연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서아요. 이서아. 강하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19년이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하연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법무실장을 불렀습니다. 법무실장 최민주는 15년째 강하연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하연이 유아 이야기를 꺼낸 건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최민주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강하연이 말을 마치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흉터 위치와 모양이 일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최민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서아. 1992년 경북 문경에서 발견. 당시 나이 추정 3살에서 4살. 신원 불명. 보육원 기록 없음. 문경 읍내 식당 주인 박순덕이 데려와 키움. 강하연은 보고서를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1992년이었습니다. 유아가 사라진 해와 같았습니다. 3살에서 4살. 유아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신원 불명. 보육원 기록 없음. 누군가 아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강하연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최민준이 식당에서 서아가 쓰던 물컵을 확보했습니다. 강하연은 자신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강하연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3살배기 유아가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킁킁거리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최민준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하연은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읽어주세요. 최민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입니다. 강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19년 전 유아가 사라지던 날도 하늘이 저랬습니다. 파랗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순덕이었습니다. 강하연이 처음 듣는 번호였습니다. 강하연 씨 맞지요?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박순덕이요. 서아 키운 사람. 강하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서아한테 줄 게 있어요. 근데 먼저 당신이 와야 할 것 같아서. 강하연은 다음 날 새벽 차를 몰았습니다. 경북 문경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순덕의 식당은 읍내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낡고 작았습니다. 20년 전 강하연의 분식집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강하연을 보자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아가 발견될 때 입고 있던 거요. 상자 안에는 작고 낡은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홍색 면 원피스였습니다. 강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유아 3번째 생일에 사준 옷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옷깃을 들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강유아. 강하연이 직접 수놓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늘에 손을 찔려가며 새벽에 완성한 이름이었습니다. 강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왜 이제야? 강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아가 준비가 됐을 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그것만 말했습니다. 강하연은 옷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유아의 냄새를 찾으려는 것처럼. 물론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하연은 문경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3시간을 달리는 동안 한 번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때였습니다. 강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명이 씨가 한 거야. 확신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재명을 처음 만난 건 강하연이 26이던 해였습니다. 4평짜리 분식집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오재명은 그때 지역 상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9이었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할게요. 같이 키워봅시다. 강하연은 거절했습니다. 혼자 키우고 싶었습니다. 오재명은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조건이 달랐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동업이요. 지분 50대 50. 또 거절했습니다. 오재명은 그때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서운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게가 3개가 되고 5개가 될 때까지 오재명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조건은 번번이 바뀌었습니다. 지분이 30으로 줄었다가 20이 되었다가 10이 되었습니다. 강하연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재명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강 사장 참 독하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유아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유괴로 결론을 냈습니다. 몸값 요구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서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6개월 만에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강하연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유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재명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유아가 사라지고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탐정이 이상한 걸 포착했습니다. 유아가 사라지던 날 공원 근처 골목에서 오재명의 차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강하연은 탐정에게 더 파고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정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음에 고용한 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째 탐정은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일에서 손 떼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하연은 그날 이후 혼자 삭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았습니다. 언젠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그 언젠가를 위해 강하연은 일했습니다. 가게를 늘렸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모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하연원이 전국구 브랜드가 되었을 때 오재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강 대표 이제 나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겠어요?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강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광이죠.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가까이 두어야 보였습니다. 무엇을 숨기는지, 어디서 흔들리는지. 오재명은 그것도 모르고 고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9년이 흘렀습니다. 강하연은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조용히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유아가 발견된 문경 지역에서 1992년에 포착된 차량 기록이었습니다. 오재명 명의의 차였습니다. 아이를 넘긴 중간 브로커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하연은 그 서류들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아를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22살 여자에게 찾아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이라고. 19년 전 누군가가 당신을 훔쳐갔다고. 강하연은 며칠을 그 말을 입속에서 굴렸습니다. 어떤 순서로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무너질지도 몰랐습니다. 서아가 믿어줄지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아가 알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19년을 기다렸는데, 찾았는데, 그래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게 강하연은 무서웠습니다. 결국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하연은 문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 있었습니다. 뭘 말할지 정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유아가 사라지던 날 이후 늘 그랬습니다. 강하연은 머리보다 발이 먼저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서아는 혼자였습니다. 개점 전이었습니다. 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하연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데요. 그러다 강하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저번에 오셨던 분. 강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왼쪽 손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소매가 걷혀 있었습니다. 흉터가 보였습니다. 강하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아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하연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열어보세요. 서아의 손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가 나왔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순떡 할머니한테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서아가 옷깃을 들었습니다. 안쪽에 이름을 보았습니다. 강유아. 이게 제 이름이에요? 강하연은 대답 대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서아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99.9%.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하연도 떨렸습니다. 미안해서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채였습니다. 강유아라는 이름이 수놓인 원피스도 그대로였습니다. 서아는 그것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꿈을 자주 꿔요. 강하연이 숨을 참았습니다. 따뜻한 데서 누군가 안아주는 꿈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냄새가 나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맡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냄새. 강하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아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말로는 그랬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꼭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면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 노래냐고.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나와요. 강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멜로디가 어디서 온 것인지. 유아가 태어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강하연은 자장가를 몰랐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가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멜로디였습니다. 흥얼흥얼 흥얼흥얼. 매일 밤 유아를 안고 불렀습니다. 유아가 잠들 때까지. 때로는 유아가 먼저 잠들고 강하연이 계속 불렀습니다. 혼자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고된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내일도 버텨야 한다는 두려움에, 그 멜로디는 세상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강하연이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그 멜로디. 강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서아가 강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얼흥얼 흥얼흥얼. 두 소절이었습니다. 강하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19년 전 강하연이 만들어 유아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강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서아가 당황한 듯 멈추었습니다. 왜 우세요? 강하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19년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 멜로디를 혼자 흥얼거리며 유아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이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 언젠가가 지금이었습니다. 한참 뒤 강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서아가 굳었습니다. 유아가 잠들 때마다 불러줬어요. 매일 밤.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강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19년어치 소리였습니다. 강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쪽 손이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19년 전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안하다고 입을 맞추던 그 손목이었습니다. 서아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강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배고프네요.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습니다. 손이 부지런했습니다. 강하연과 닮았습니다. 서아가 차린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와 깍두기였습니다. 강하연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 된장찌개, 어디서 배웠어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해요. 늘 이렇게 끓여요. 강하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맛이었습니다. 강하연이 유아 돌 무렵부터 끓이던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3살짜리가 옆에 앉아 숟가락을 달라며 보채던 그 맛이었습니다.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고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래도 강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상은 오랜만이라고. 아니었습니다. 19년 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서아가 물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강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예요? 강하연은 잠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말해줄게요. 들을 준비됐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재명이라는 이름을 꺼내는데 19년이 걸렸습니다. 오재명이라는 이름을 들은 서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26의 분식집, 거절당한 투자 제안, 사라진 유아, 19년간 고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서아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테이블만 바라보았습니다. 강하연이 말을 마쳤을 때 서아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있어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강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같이 정해요. 최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강하연이 19년 동안 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재명 명의 차량의 문경 지역 목격 기록, 중간 브로커와 오재명을 연결하는 자금 흐름, 브로커가 죽기 전 지인에게 남긴 녹취록, 혼자였다면 쓸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원 그룹의 법무실장이 움직이자 달랐습니다. 열흘 만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재명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강하연이 고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대표 이게 무슨 짓이오? 증거도 없으면서. 강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9년 동안 모았거든요. 오재명이 끊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이 접수되고 사흘 뒤였습니다. 검찰청에 혼자 걸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순덕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몸으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검사 앞에 앉은 할머니는 떨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재명은 제 동생입니다. 19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재명이 직접 차를 몰고 문경으로 왔습니다. 조수석에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재명은 누나에게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며칠만 맡아줘. 박순덕은 물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야? 오재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돌렸습니다. 박순덕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옷깃 안쪽에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강유아.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오재명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신고하면 아이도 누나도 없어. 박순덕은 그날 이후 19년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동생의 죄를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대신 서아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밥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학교도 보냈습니다. 그것이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하연이 찾아온 날 알았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서아에게 엄마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19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요. 박순덕의 자수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오재명이 아이를 데려온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오재명은 그제야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변호인을 바꿨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강하연은 법정 앞에서 박순덕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하연 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19년 동안 미안했어요. 강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건강하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박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강하연은 그 과정을 서아와 함께 버텼습니다. 서아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하연은 그 옆에 앉아 서아의 왼쪽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재명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아동 유괴 및 유기 혐의였습니다. 19년 전 일이었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자수와 적극적인 협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강하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강하연은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아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요. 강하연이 웃었습니다. 그거 나한테 배워요. 서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표님이 요리를 해요? 내가 분식집 출신이에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강하연은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유아가 배를 잡고 웃던 모습이 겹쳤습니다. 하연원 31호점 문을 연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아. 개점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하연과 서아가 나란히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앞치마를 묶으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메뉴 뭐예요? 강하연이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요. 계란말이. 깍두기. 서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제가 잘해요. 알아요. 강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골랐어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나서였습니다. 서아가 주방을 정리하다가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강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앞치마를 접었습니다. 이번엔 굳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강하연도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9년이 걸렸지만 충분했습니다. 유아는 돌아왔고 강하연은 다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같이 문을 열고 매일 저녁같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같이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가사 없는 자장가를, 세상에 단 두 사람만 아는 노래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